거래를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고 또 저희가 설명 마친 이후에도 궁금한 사람들을 서로 토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벡터는 보디의 이해와 세종보디 준 방향인데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는 공유국이라고 하고 원조를 받는 나라는 수원국이라는 걸 있습니다. 도너와 리시펜트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수원국의 지위를 벗어난 해가 몇 년도라고 생각하세요? 2000년에 우리가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그 KTX를 이용했는데요. KTX도 저희가 차관을 받아가지고 건설된 94년도에 프랑스로부터 한 24억 불 정도를 차관 받아가지고 물론 그 양호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원조를 받아서 신분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오디의 개념, 또 오디의 특징, 역사, 현황, 포커스는 제로의 노력인데 이 부분은 이번 오디의 특징에서 우리가 오디에가 갖고 있는 업무의 특징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런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존주의 오디의 주인 방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디의 공적 개발 문조입니다. 이게 오피셜 디벨롭먼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조를 주는 주체, 또 원조를 받는 주체, 또 원조를 해주는 컨텐츠랑 내용에 관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먼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나 NGO 또 기업이 CSR로 하는 지원해주는 부분은 ODA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조를 받는 그 주체가 OECD에서 진행한 수공국인데 이 OECD에서는 위원회가 2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3대 위원회 중에 하나가 원조 개발위원회라고 DAC라고 하는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를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14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경제 발전,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그 지원을 할 때에 그걸 ODA로 검증합니다. 따라서 수원국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지원하는지 또 그 국방, 군사적인 지원하는 것을 ODA에서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각종 공연은 부상으로 주는 그런 공연가 있고 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로운을 해주는 공연인데 빌려주는 공연은 조금 성장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회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 ODA 관련해서는 기본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타이틀은 국제개발 협력 기본법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공적개발 원조법을 하지 않고 국제개발 협력 기본법이라고 했으면 개도국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도국과의 포괄적인 파트너십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공적 개발 원조보다는 요새는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제 그 ODA의 후보에서는 크게 보면 양자와 과자가 있습니다. 양자는 주는 공유국과 수원국이 1대1 관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과자 원조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양자는 이제 빌려주는 노원을 해주는 원조이고 그냥 그 그랜트로 주는 우리 한국에서는 EDCF라고 하는
개발되는 비중이 있습니다.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자율이 0.01%에서 0.2%, 또 이제 상환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한 25년에서 40년 정도의 상환 기간이고, 거치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한 15년까지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상환 쪽은 말씀드린 무료로 가르쳐주는 컨설팅도 있고, 또 프로젝트도 무상환 가장 먼저 국제기구는 크게 국제금융기구, FD 이런 국제금융기구들 잘 아시는 월드뱅크나 또 IDB, ADB, IB가 이런 기구들이 국제금융기구. 나머지 유엔 기타 OECD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유상원조 같은 경우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도국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는 아닌데, 최빈 대도국은 1인당 GNI가 1000불 이하, 그리고 이제 하위 중소국은 1000불에서 한 4000불, 그리고 상위 중소국은 4000불에서 12,000불 사이, 이렇게.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공짜를 주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현재 가치로 원주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가지고 계산했을 때에 공짜를 주는 그 금액이 45% 이상 돼야 된다. 또 이제 보다 조금 더 살 수 있는 나은 나라는 15%, 그래서 이제 좀 더 사회적인 나은 나라들은 10%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그 중앙기관에서 중간은 우리나라의 그 세계 관사, 그건 이제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양자원조에서는 유상은 기재부가 주관을 하고, 유상은 이거고, LDB는 기재부, 나머지 유엔 이렇게. 그 전체 중간은 이제 정리시에서 개발력을 이 모의 특징은 보통 그 공공기관이라서는 잘 임용은 포함을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우리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약간 이론적인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선 모의 특징은 일단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게 그 경제 발전이나 국비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은 전부 다 모의에 카운팅이 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가 펼치는 행정 거의 전 분야가 ODA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중앙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인사혁신에 관한 이런 컨설팅을 준다는 것도 있거든요.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ODA를 하고 뭐 헌법재판소도 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ODA가 방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ODA 공로 주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수치상 보면 60년도에 대도국당 평균 공로 주체가 3개 정도 있는데 이게 2000년에는 10배가 되는 평균 30개의 공로 주체가 이렇게 그 공유 수치가 많게 되면은 배송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주인의 다섯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배송이 많아지게 되니까 원조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또 이제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간섭하는 그 주체가 많아지니까 이제 사회 부실해질 수도 있고 중복식이 생기고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부는 한 가지 목적으로 오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외교 전략, 또 대외 통상 전략하고 같이 맞물리 있고 또 그 공무부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냐에 따라가지고 추가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기들을 보면은 미국은
세계 경제 국가로서의 백번 모형 중에서 영국은 이번에 그 벨사르스 이왕 그 서울 때도 큰보 벨사르에 해당되는 크게 정상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문학을 위한 식민지를 관리하는 과거의 식민지 관리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일본은 경제적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 기업의 경제 이익을 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나 수출 시장으로 독일은 최근에는 윤리적인 이유로 여기서 윤리적인 이유는 대도국의 아주 극빈한 방안을 기획하고, 그래서 대도국 국민들이 아주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건 이제 글로벌 시스템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여기에 상호 의존적인 동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중국 하나의 그 인정동기처럼 그 통신이나 자연스럽게 통신이나 이렇게 교통기술이 발달되고 하니까 이제 그 영향력이 한 국가의 영향력이 그 스피어오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나 이런 뭐 전쟁이나 난민이 생기면은 그게 계속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선진국에도 바로 영향이 있으니까 이거는 같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게 결국에는 자국의 생존이나 번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있습니다. 이제 그 오비의 중에서는 아주 좀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비용 부담자와 의사결정자, 편익수혜자가 서로가 다르다. 이런 특징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부분 나타납니다. 세금 우리가 월급을 받으니까 매월 세금을 다 내잖아요. 그런데 그 무한의 세금을 어떻게 변경할지는 국회나 이제 국가를 받고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 편익수혜자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세금이 여러분에게 다 오진 않고 달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소위 그 정보와 생물성의 그 피드백이 간절되는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예산의 측면에서는 비용 부담자와 의사결정자의 관계에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바램대로 의사결정자가 재원을 잘 배분해 주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비용 부담자와 편익수혜자가 다르면은 재원 낭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최고의 효율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공의 재원 같으면 만약에 뭐 KTX를 타고 뭐 특시 아닌 그냥 비용을 아껴서 일반식 타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효율성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편익수혜자가 우리 국민이 아니고 아주 전 밀리터에 대해서 수용국의 전부가 국민인 거죠. 근데 지금은 도청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세금을 내가지고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의 모델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에가 잘 되고 있는 거든지 직접 가가지고 체크를 할 수가 어려운 거죠.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은 내가 세금을 냈지만 그게 어떤 경로를 해가지고 탄자니아에 갔는지는 모르겠고, 또 그걸 그 사업평가 조치한다 해서 일부러 그 비결도 갈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여국의 납세자와 연계는 오히려 사업성과에 대해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해를 하는 기관들은 현지에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성과 위주의 좀 과장된 성과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리 측순 문제가 생기고 또 주의 비리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조기관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를 벗어나야 하는 거고, 소원국의 입장에서도 소원국 국민들이 우리 어디에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공유국 의회에 와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원국에 대해서는 원조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그 통제에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국 수원국 다 감독기관 그 통제에 벗어나니까 성과 관리에 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의 문제와 관련된 얘기인데 거기에는 예산 극대화의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 예산을 쓰게 되면 성과 극대화를 많이 하는데 예산 극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로부터 이제 감시와 정책을 어려워지고 또 이제 그 국회나 감독기관이 이런 사업 성과를 가지고 원조기관의 예산 인사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개별 원조기관은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원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조직 생존 또 확장에 중심을 씁니다. 그래서 예산 비율이 생기는데 이런 성격 때문에 일반적인 정부 예산보다는 수익을 공유주의 비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부적인 성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의 비리시키는 문제도 있고 또 주의 대리인 문제도 있으니까 원조기관 내부의 성과 관리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객관적으로 성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산이 분별적으로 되지 않고 아주 집권화된 예산 과정으로 또 중장기적인 그런 소fun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총괄기관의 종합적 조정이 요구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어드리는 이제 예산 극대화의 요인들에다가 우리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불구시라고 하시잖아요.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의 정부 예산이 정부의 한 5천억이 올라가거든요. 4조 5천억 정도가 이제 국채는 같은데 이거는 우리 정부 예산 증가율이 한 5% 초반인데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 극대화의 문제에다가 또 5대 예산 규모를 더 늘어나고 또 그 참여기관 더 늘어나고 혼자가의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의 문제가 생기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처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특징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는 사마리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앞에 부분이 정보의 문제라면 이 부분은 이제 동기의 문제, 왜곡된 동기인데 공유국과 수업국은 원조 성과를 높이지 않으면서 원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조기관은 사실 예산은 자기 기관의 정치적 자산이고 자본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구공부연구원의 만약 ODA 예산이 100억이었다가 200억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ODA 예산이 20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저 대구공부연구원이 ODA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원조기관이 자기가 배정받는 예산을 다 소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연도에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자기의 정치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중요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를 더 높여야 되는 것하고, ODA 예산을 전부 소진하는 데 좀 관심을 갖게 된다.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오른식과 관련된 수원국 중에서도 수원 태도가 굉장히 좋은 나라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고 이게 원주가 수원국 입장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원주를 받기 위해 가지고는 이 상태가 더 일어나고 안 좋아져야지만 원주를 계속할 수 있지. 자기들이 아주 공교롭고 잘 협력해가지고 성과를 발전해버린다. 그러면은 원주가 줄어들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열악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인센티브를 실수하기 위해서는 그 위인 구조를 설계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수 기관끼리 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하고, 수원국에서는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식을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 관리 분야입니다. 이제 그 우리 역사인데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까지 문제를 받았습니다. 총 127억 불인데 아마 이게 그 당시에 그 화폐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지금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그 포함돼서 아시다시피 물류를 일본에서 사고났었고, 아까 말씀드린 KTX 우리가 얼마나 원조를 많이 받았냐면 2006년에서 1960년부터 61년까지는 아까 OECD 당에서 원조를 총했던 그 4.5%가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원조를 받아가지고 게 참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북부의 스칸디나바도에 있는 국가들이 원조를 줄 수 있고, 또 키스트 국가과학기술연구원 한국이 원조를 받았어요. 대구 연구에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대구 광명학교 같은 경우도 원조를 선정하고, 또 어딘지 유치는 모르겠는데 대구시의 그 보석가로 IBRD에서 준다고 싶다고 그리고 상하수도시설, 송대전시설, 통신시설 이런 부분들도 문조를 받아서 이제 인프라가 크게 진행했고, 또 안동에 있는 그 나홍조댐도 마찬가지로 문조를 받아서 있습니다. 전북 쪽에도 많이 있는데 낙동강유 개발이나 또 울산에 있는 그 민나파이브 이런 데가 다 이제 문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근데 원조를 받아가 참 잘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국된 동기를 강화해가지고 리더십도 상당히 뛰어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근면 성실이기 때문에 문조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동료국으로서는 저희가 사실 아까 OECD의 그 다학이라고 하는 그 원조를 주는 국가들의 그 클럽인데 거기에 가입한 게 2010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동료국의 히스토리나 역사를 87년도부터 하냐면 그때에 유상 원조를 하는 이니시어프가 처음 생겼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규모는 306억 불 되는 우리 역사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데, 태동기, 전원기, 선배라는데, 태동기에는 유무상의 이론적 추진이 주로 되는 것입니다. 전원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기의 광의성 때문에 5대 천대 기반이 굉장히 늘어나는 확장적인 시기고요. 성장기에는 이제 그 참여기가 많아지니까 분주라고 생각해서 조정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접근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까에 의문이 생기는 게 우리가 원조국가에서 원조 반응가에서 빠진 게 2000년도고 2010년도에는 이제 그 원조 주는 그 클럽에 가입했으면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게 원조를 받는 동안은 원조를 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으면서도 원조를 했습니다. 그 63년, 굉장히 소리가 커졌네요. 1963년도에 미국의 그 USAID 원조장을 받아가지고 이미 개도국의 초청 연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70년대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남북 간의 그 체제 경영 때문에 우리도 원조를 활동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조를 많이 주는 나라가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많이 주거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베트남은 우리 코이커 같은 기구,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주변 국가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들이 원조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동기인데요. 대외경제협력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제 EDCF가 87년도에 창설이 됐는데 이때의 그 시대적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은 탈냉전의 기조가 되고 또 신보호주의가 많이 확산됩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79년도에 올쇼크 이후에 경제가 계속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추세가 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중심 국가인데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그 수요가 축적이 되면서 EDCF가 창설되고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코이카가 창설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우리 ODA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냐면은 이 시기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유무상의 이분적 분리 전통이 이때가 생겼고 또 추진 체계에서도 유상의 주관을 기재부가 하고 무상의 주관을 외교부가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이 시기에 생겼습니다. 이 시기의 한계는 이제 유무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적으로 되게 되니까 개별적으로 추진돼서 연계가 안 되는 벽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때는 코이카가 무상의 상당 부분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무상 원조의 한 50%가 채 안 되게 하고 있는데 이 시기만 하더라도 무상 원조의 한 80% 이상을 담당하게 되는. 그래서 유상과 무상에서는 코이카 이렇게 다 구분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전환기인데요. 이때는 시대적 배경이 2000년대 들어오면은 이제 그 신자유주의도 많이 확산되지만 세계화가 많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 MDG라고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다자적 국제 회의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상호 의존적인 인식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죠. 또 이 시기에는 우리 행정부 내에서도 사회부처의 힘이 많이 높아집니다. 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겪으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적인 그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논의가 많이 강조되고 하면서 사회부처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부처들이 ODA를 많이 하게 되고 참여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수원국 이주세도 확실히 빠졌고 또 OECD 다 가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그러니까 11월 25일을 개발 협력의 날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확정이 되었고 이제 그 참여 기간이 많아지니까 막 분절의 문제가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는 대통령령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출범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원조 시행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시기에 2003년도에는 우리 원조를 하던 기관이 18개인가 그랬는데 1년 사이에 34개인가 기관으로 아주 폭증해버리는 현재는 그것도 더 늘어나가지고 44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2010년도가 우리 ODA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2009년 11월 25일 날 OECD 다 가입이 확정되고 이제 그 회원국으로서의 효력은 2010년 1월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ODA 개발 기본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이게 분절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사회에서도 또 감사원에서도 또 OECD 다학의 동료 피어 리뷰가 있거든요. 동료 검토를 할 때도 한국은 너무 참여기관이 분절적이다,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권고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통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ODA의 그 특징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우리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에 1조 3천억이었던 게 올해는 4조 425억이었기 때문에 3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증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OECD 다학의 평균이 증가율이 한 3% 초반이면은 우리는 한 10년 내에 평균적으로 한 8% 중반대이기 때문에 근 3배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절대액은 많이 늘어났지만 국제사회에서 ODA 관련된 통계는 두 가지를 보는데 절대 규모하고 그 나라의 GNI 대비 ODA가 얼마나 비중인가 하는 걸 따지는데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0.7% GNI 대비 0.7%가 일반적인 규범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ODA 대비 GNI는 0.16%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간격이 있는 상태인 거죠. 현재 우리 ODA의 현주소입니다. 총 규모는 이제 1,700여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규모는 4조 400억 정도고, 아까 말씀드렸던 1대1로 하는 양자와 다자의 비율은 80대 20. 유무상, 이 양자 중에서도 빌려주는 것과 무상을 주는 것은 40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유무상 비율 관련돼서는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 그 OECD 다학의 수치와 우리를 이렇게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 OECD 다학 회원국이 29개 나라가 있거든요. EU를 빼고. 그 나라의 무상의 비율은 90% 초반이다. 왜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상이 60%밖에 안 되냐. 무상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OECD 다학의 회원국 중에 유상을 하는 나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29개 나라 중에 16개 나라는 무상만 하지만 13개 나라는 유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물론이고 독일, 또 프랑스, 뭐 폴란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유상을 하고 있는데 무상만 하는 나라들도 사실상은 유상을 합니다. 약간 이제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 개발금융기구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만들어가지고 우리와 같이 그 EDCF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닌 그런 금융기구를 통해 가지고 하는 유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유무상 비율에서는 그 전체를 보기보다는 유상 무상을 같이 하는 나라들하고도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유상 무상을 같이 하는 나라들의 평균은 한 70% 초반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무상이 유상보다 더 적습니다. 한 40%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그 어떤 그 체계나 그 구조 이런 것들 반영했을 때는 이 비율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별로는 이제 아시아가 한 40%, 아프리카 한 20% 이 정도.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심으로 ODA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교통 쪽이 중심이고요. 여기서 빅5의 기구 부처를 소개했는데요. 기재부가 전체 ODA의 한 40%, 외교부가 전체 ODA의 한 35% 정도를 차지하는데 기재부의 이 규모에는 EDCF의 1조 3천억 규모가 들어가 있고요. 외교부의 이 규모에는 코이카의 한 9천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ODA를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어떻게 집행하냐 하는 그 추진 체계입니다. 여기 지금 저 상단에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그리고 노란색의 국제개발협력본부, 평가지무위원회 이 부분이 총괄 조정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주관기관이라고 해서 기재부는 유상 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뭐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외교부는 무상 분야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유상 무상에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총괄 조정하는 그 파트에서 유무상을 서로 결합하고 이게 뭐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고 좀 더 화학적으로 그 결합을 하게 됩니다. 제일 아랫단에는 이제 ODA를 하는 시행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4개의 기관이 있고 여기 보시면 지자체가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광역지자체가 17개 중에 12개가 현재 ODA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국제별 협력 기본법에 있는 그 규정을 가져왔는데요. 그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ODA 관련된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 심의하고 저희가 있는 그 국제개발협력본부는 이 위원회 사무기구 역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컨대 금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가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지만은 그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구가 정책도 입안하고 집행하는 그런 역할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는 유상,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는 MDB, 무상과 유행 기타 기구는 외교부가 이제 주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행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기관들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아까 특징에 말씀을 드린 같이 이제 ODA는 약간 성격상 성과 측정도 어렵고 또 이제 여러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출학 문제가 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걸 잘 결합하고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대외 전략과 ODA를 연계하기 위해 가지고 국제개발 협력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또 그 기본 계획의 그 틀 안에서 1년 단위 시행 계획 또 매년 ODA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대륙별로 또 유무상별로 양자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수원국 나라가 142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42개 나라 다 해주지는 않고 현재에서는 한 88개 나라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도 중점협력국이라고 해서 27개 나라를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양자 ODA의 70%를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여기에는 CPS는 그 Country Partnership Strategy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수원국도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는 자기 나라들이 약한 부분이 뭐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원조를 줄 때 그 나라의 그 중장기 발전 계획에 서로 맞춰서 그 수요에 맞게 하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CPS인데 이 CPS는 당연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점 협력 분야도 한 3개 내지 5개를 딱 압축적으로 정해가지고 그게 그 나라에 주는 원조의 70%를 또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요. 아까 앞부분은 플래닝 차원에서 이제 했다면은 이 분열성 극복은 사업 단위 차원입니다. 사업 단위에서는 패키지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레고가 있지 않습니까? 레고를 이렇게 뭐 서로 막 결합하게 되면 덩치가 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듯이 이 사업들 또 ODA 사업도 그냥 스탠드 언론에 한 개 사업만 딱 들어가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수원국에 병원을 지어준다. 그럴 때 병원만 덜커니 떠주고 나오면은 몇 년 못 가서 그냥 문 닫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병원도 지어주고 기자재도 물론 지원해주고 거기에 운영될 수 있는 의료 인력도 초청 연수를 해주고 행정관리 인력, 사업관리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었을 때야 효과가 더 오래 가고 임팩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국조실 개발협력본부에서는 작년부터 이 패키지 발굴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특정 나라를 띄워놓고 그 나라에 대해서 ODA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또 할 계획인데 그렇게 해서 서로 결합을 시키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부합성 심사라고 하는 거는 저희 그 개발협력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플래닝하고 전략하고 사업을 서로 이렇게 결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 방향을 정했는데 사업이 그런 방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방향과 별도로 간다. 그러면은 그 심사를 통해서 그 사업은 탈락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전략 부합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예산이 거의 100%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도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차원에서 심사를 하고 집행하는 것은 5대 기관이 자율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넘어가서 평가의 단계가 되는데 이때에서는 개발협력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3자적인 평가도 하고 5대 각 기관의 자체 평가하는 것을 또 메타 평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또 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게 5대 기관들의 그 역량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억 이상의 ODA를 하는 기관이 25개 기관이었는데 그 기관을 경련을 해가지고 ODA를 단순히 말씀드리면 ODA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걸 이제 진단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컨설팅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적 ODA 추진 기반인데요. ODA는 아까 특징으로 해가지고 각 기관이 나홀로 따로이 통제를 받지 않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의 공통 플랫폼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나 또 홍보 이런 부분들 통합적으로 하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닥 보호라고 된 부분은 저희가 ODA를 하는 거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OECD 닥에다가 매년 통계를 2번 보고를 합니다. 잠정치를 2, 3월에 하고 또 7, 8월 달에는 확정치를 통계를 보고하게 되면은 이제 그 OECD 닥에서 그 수치를 검증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1월 달에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전체 세계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통합 홍보 부분은 홍보도 이제 국내에서는 5대 기관들이 각자 예산을 하는 거지만 해외에서는 어느 기관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하는 5대에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차원에서 이제 통합 홍보 TF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5일은 우리 개발 협력의 날인데요. 이때는 예전에는 무상 따로 행사하고 유상 따로 행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부터 묶어가지고 국무총리께서 그 행사를 주재하시는 것으로 했는데요. 처음 정부 유공자 포상을 작년에 했습니다. 총 20점을 행안부 협의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도 한 40% 포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ODA가 외국 수원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올해도 11월 25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유공자 포상을 통해 가지고 힘쓰시고 애쓰시는 분들한테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순환적 ODA 추진 기반은 이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비판적인 분들은 어떻게 국민 세금 가지고 자꾸 그 외국에다 퍼주냐 이런 비판도 하시는데
사실 이 ODA는 국익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ODA를 그냥 막 지원해 준 게 아니고 ODA 활동을 통해서 우리 그 국내 인력도 국내 기업이 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선순환적인 게 되려면은 ODA를 딜리버리하는 민간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사실 뭐 코이카나 또 뭐 정부 부처가 자기가 직접 ODA를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발주를 해가지고 이제 ODA 기관에서 에이전시가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그 민간의 역량이 높아지고 또 ODA 전문 인력이 많이 양성이 돼야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ODA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ODA가 계속 잘 되려면은 지속 가능하려면은 국민의 지지를 잘 받아야 되는데 국민의 지지 받으려면은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익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피어 리뷰 관련된 대응을 그 개발협력본부가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료 검토라고 하는 거는 한 5년 단위로 4,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2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내후년이나 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루하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새 정부의 ODA 추진 방향입니다. 이제 국내외적인 여건을 보면은 이제 현주소인데요. 그 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기후 변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식량 에너지 위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복합적 위기 속에서 보편적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고 또 ODA의 수요도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갑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가 왔을 때에 범정부 대책 대응을 하고 또 민관이 같이 대응하고 하듯이 이게 코로나 같은 팬데믹은 그냥 그 병원 하나 지어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ODA의 수요가 그냥 단순히 한 단계의 뿐 아니라 복합적인 그런 수요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지고요. 이렇게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개발 재원이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웅크타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수요 대비 그 재원이 한 2.5조 불 정도, 억불이 아니고 2.5조 불 정도가 부족한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1조 불이 더 늘어나다, 더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국익 우선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이제 뭐 경제 사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선진 경제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 ODA를 자기 국익의 어떤 전략적 수단으로 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ODA 그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인가에 웅크타트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선진국지로 이제 지정을 했고 또 우리가 사실 모범 케이스로 많이 이해됩니다. 1953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얼마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그때의 우리 1인당 GNI가 66달러라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높잖아요. 경제적으로 발전했죠. 또 민주화도 이루었죠. 또 국제 지위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발전 경험에 대해서 여러 개도국들이 많이 좀 지원해 달라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내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좀 전환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죠. 4조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4조 원이 아까 사업 개수도 봤지만 1,700여 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소액 닷건식의 이런 ODA가 하게 되면은 임팩트가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수원국에서 한국이 ODA를 많이 해줬나?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그니처 사업 소위 그런 사업들을 좀 선택과 집중, 또 수원국의 수요 우리 발전 경험이나 비교업이 결합했던 큰 사업 위주로 좀 해야겠다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정부에서는 디지털 정부 플랫폼 또 규제 혁신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어떤 자율 또 역량 제고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또 수용을 했고요. 국민 지지도가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제 사정이 좋으면은 좀 더 후하게 ODA를 볼 수 있는데 점점 이제 좀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2019년도에는 지지도가 한 81% 정도였는데 3년이 지난 작년에는 76% 이렇게 좀 더 떨어진 이런 상태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잘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추진 방향의 개략적으로는 ODA를 전략적으로 하자. 또 패키지화, 대형화를 하자. 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ODA 생태계를 선순환적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ODA 하는 방식도 조금 더 선진화로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 정부의 대외적인 목표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실현하자는 건데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보자 하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다음 그 네 가지 방향을 이제 다 되어 갑니다. 다음 방향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ODA 규모를 확대하는 건데요. 현재도 저희가 ODA 증가율은 계속 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G10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10이 되려면은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증가율을 가지고 한 8%만 아까 1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의 증가율을 유지하게 되면은 현 정부 내에서도 G10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협력, 다자 국제 회의체나 또 선진 공여국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또 글로벌 가치 SDG나 또 의제 대통령께서도 그저께 유엔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ACTA 그 코로나의 그 진료나 치료를 위한 그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지난 이미 5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비교국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뭐 보건의료나 또 디지털 이런 쪽에 글로벌 의제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대외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키우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외 정책과 연계 강화는 선진국의 국익 우선 경영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우리도 이 ODA를 대외 전략이나 또 경제 통상 전략하고도 잘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제 국민의 지위도 받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그 개발협력본부에서는 대아프리카 ODA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는 외교부나 통상부, 기재부 같이 그런 대외 전략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패키지 대형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ODA가 소액 탁건식으로 되기 때문에 임팩트가 적다. 그래서 연계도 하고 해서 패키지를 자꾸 해서 사업을 키우겠다. 현재는 사업 규모가 10억 이하의 사업이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를 더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민간 재원 활용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재원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재원을 많이 참여시키고 동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개발 금융이라고 하는 개발 금융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ODA의 브랜드화는 이건 시민단체에서 약간 비판을 하는 그 워딩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한국형 ODA는 우리 것을 그냥 그 심어주겠다 하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소위 그 K 뮤직
뭐 K 드라마 이런 식으로 수원국의 그 수요와 우리의 그 발전 기능의 비교 우위를 잘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ODA를 해주면은 아주 임팩트 있게 잘해준다. 그래서 KODA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다 하는 것이 되도록 잘해보자 하는 게 저희의 그 방향입니다. 이제 그 선순환 ODA 생태계는 앞서도 좀 소개했지만 지속 가능하게 ODA가 되려면은 민간의 ODA 영향이 많이 크자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에서는 개발 컨설팅에 관한 그 업체들을 좀 더 조직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 더 구체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ODA에 관련돼서는 전문 인력이 체계적으로는 좀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게 ODA 업계, 소위 이제 OD 업계라고 하는 이 ODA의 그 쪽으로 들어오는 초기 인력이 매년 한 4천여 명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국제학과 학생들 한 2천여 명, 그리고 봉사단으로 오는 학생들 한 2천여 명 해가지고 한 4천 명이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ODA를 자기의 본업으로 해서 생계를 이끌어가는 직업인이 되는 경우는 한 600명 정도. 그리고 600명마저도 중간에 이제 또 전업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 ODA에 관련된 기업이, 그러니까 괜찮은 직업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입니다. ODA도 정부만 단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 갖고 있는 강점이 많이 있거든요. 인도적 지원이나 또 그 풀뿌리 민주주의 같이 그 풀뿌리의 그 피플들하고 그 수원국의 피플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높이게 되면은 ODA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현재 이 시민사회와의 민관 협력 예산은 한 811억 정도인데 이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를 높여야지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도 약간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스토리텔링식으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해서 우리 한국이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또 국익에 도움되는 그런 컨텐츠로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있고, ODA 통계는 다른 어떤 정부 부서보다도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제 그 원조 투명성 그 기부라고 하는 투명성 그 이니셔티브에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현재 그 공개된 정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많은 항목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공개를 해서 신뢰를 얻고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진 방식에 선정한데 이 앞에 있던 전략적인 추진 또 패키지 선순환 이런 거 하려면은 우리 ODA 하는 방식도 좀 더 발전돼야겠다 하는 게 이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ODA 전 주기를 좀 더 디지털화하자. 현재는 ODA 사업 정보 부분들이 그 KODA 포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직접 입력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 정보뿐 아니라 일자리나 또 그 수요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집적시키고 나아가서는 사업 발굴하고 하는데도 소위 요새 인공지능 많이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ODA 성과 관리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같이 그 ODA는 성과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 심사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어떻게든 좀 더 속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ODA 업무 체계 내실화는 이제 통합 추진 체계. 저희 총리께서 위원장이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사실은 ODA 우리 기관 전체의 의사결정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 추진 체계가 그냥 국무조정실의 업무 추진 체계라기보다는 전체 ODA 기관들이
보다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개발 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 맺은 말인데요. 국익과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여기서는 국익이 위에 있는 게 우리가 국익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요 수원국의 그 상황하고 국익 또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우리의 국익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의미인데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국익은 국익과도 연관이 있고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글로벌 시티즌십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그 해방 이후 또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원조를 국제사회에서 받아서 그걸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오늘날의 이 발전을 이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페이백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원국과의 관계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원국과의 관계에서는 이 ODA는 공급자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수원국의 수요 또 수원국의 환경 여건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고 거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발전 경험이나 비교의를 결합을 시키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려면은 수원국이 수용 가능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만 약간은 좀 도전적인 과제도 같이 결합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내적으로 ODA 기관들 간에는 ODA 기관들 간에는 통합적인 추진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주의. 우리 그 대구 경북연구원에서도 ODA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보여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ODA 기관들끼리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경쟁과 협력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제 강연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조리정연 강연 잘 들었습니다.